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홀로 딸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아내와 사별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홀로 딸 하나를 키우다 보니 아내가 워킹맘으로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한 것이 매우 대단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더욱 느끼게 되네요. 오늘은 딸의 생일을 맞아 휴가를 내고 하루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더욱 생각나고 이 그리움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제 아내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경제력도 좋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인데도 저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아내를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집안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아내와 결혼하고 만난 장모님은 그녀의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두 번째로 결혼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녀가 유치원 때 계모를 만나 자라왔기 때문에 자신의 친모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혀 찾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려서부터 세뇌를 받았기 때문이죠. 장인어른께서는 항상 아내에게 네 친모는 너를 버리고 간 사람이다. 돈 때문에 다른 남자와 붙어먹어서 이혼하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네요. 그리고 지금의 계모는 내 상처를 위로해준 사람이고 이제껏 이렇게 착한 사람은 처음 만나봤다. 회사에서도 자기 일은 착실하고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이니 너도 친엄마로 생각해라. 라고 하며 어렸을 때부터 계속되는 세뇌에 아내는 친모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저와 연애를 하면서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었지만 결혼을 위해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장모님이 계모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집에는 아내의 여동생도 있었는데 여동생은 꼼짝도 하지 않고 아내가 5명분의 식사를 모조리 다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도와주자 장모님께서는 아이고 그래도 꼴에 챙겨준다고 가네? 라면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 자체를 반기지 않는 것 같았죠. 의아함은 잠시 묻어두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장모님이 국이 짜다, 반찬이 이게 뭐냐, 고기라도 좀 사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아내에게 타박이란 타박은 다 주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뭐라고 한마디 해주진 않을까 생각했지만 장인어른은 그저 묵묵히 밥을 드시고 계셨고 여동생이란 사람도 맛있는 반찬이 없다고 투덜거리는 것이 이런 일이 하루만 있었던 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도 간식 준비며 설거지까지 아내가 다 하는 걸 보니까 하루빨리 이 집안에서 데리고 나와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내가 타준 커피를 마시면서 제게 장모님이 한 말씀이 대박이었습니다. 네가 결혼할 여자는 우리 집에서 집안일을 대부분 도맡아서 해주던 애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온몸이 성한 곳이 없고 동생은 아직 어려서 할 수가 없으니까 첫째가 다 했었다네. 라며 운을 띄우셨죠. 결국 장모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집안일을 하는 딸을 네가 데려가니 너도 우리 집에선 머슴처럼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도 하는데 왜 자기 딸들은 시댁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사위들은 처가에서 일하지 않냐고 하면서 아주 딸을 위하는 어머니인 척 자기는 말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하지만 앞에서는 예예 웃으면서 앞으로 저희 잘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을 했을 때 표정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바로 이런 걸 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부당하게 당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그제야 말을 해주더군요. 지금 어머니는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야 아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학대와도 같은 일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동생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은 아기니까 계모가 자신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도 아기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참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모가 자기를 바라봐주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동생이 몰래 자신의 인형을 빼앗아가서 그걸 달라고 크게 소리친 적이 있는데 그걸로 계모에게 그렇게 많이 맞았다고 했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돌아오면 혼자 간식을 먹고 있는 동생을 본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저 포기했답니다. 이제는 사회인이 되어서 일을 하러 밖에 나오니 야근을 하는 시간까지 좋을 정도로 집에 가는 게 싫었다는 말에 왜 나오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독립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했다고 하더군요. 몰래 부동산을 찾아가 계약금까지 내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계약금을 2배로 물어주고 계약을 무산했을 정도라네요. 저는 아내에게 결혼식 때 뵙고는 인연을 끊자고 그렇게 말했지만 아내는 몸을 벌벌 떨더라고요. 그러면 회사에 찾아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그냥 자기가 참겠다고요. 그런데 저에게도 머슴이라고 할 줄 몰랐다면서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낫겠다는 말에 제가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아내를 달래며 겨우겨우 결혼까지 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 당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 몰래 쪽지와 명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아주머니가 바로 아내의 친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 아내 몰래 그분에게 전화해서 만남을 잡았습니다. 카페로 들어오는 아내의 진짜 어머니 신분의 모습은 아내가 쭉 말해왔던 나쁜 여성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면 옷을 꽤 좋은 것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계를 가득한 채 쳐다만 보고 있으니 친장모님이 미안한 웃음을 지으면서 툭 말을 꺼내시더군요. 결혼식 당일에 그렇게 불쑥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그동안 잘 자란 딸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결혼 소식에 말도 없이 가버렸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딸이 그래도 잘 자라준 것 같아 고맙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딸이 어떤 대우를 받고 살고 있는지 아시냐며 계모에게서 하녀 대우를 받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허락받으러 간 날 본 일을 말하니 그분은 정말 깜짝 놀라면서 들으시다가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셨죠. 그러면서 좋은 식장에서 곱게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만 보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다며 딸에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 왜 돈만 보고 딸을 버리고 갔냐, 이렇게 미안할 거면 딸을 왜 안 데려갔냐, 차마 아내는 하지 못했을 비난을 마구 했습니다. 제 물음에 놀라서 오히려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냐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돈을 보고 바람을 핀 것은 장인어른이라고 하시더군요. 장인어른은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는데 대기업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일하던 여직원과 눈이 맞았는데 여직원의 부모님은 은행원으로 일하고 계셔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집안이었다네요. 그에 반해 아내의 친어머니이신 분의 부모님은 시장에서 김을 구워 팔고 계셨다고 해요. 어느 정도 장사가 되어서 입에 풀칠은 하고 살 정도였는데 그 차이가 장인어른에게는 꽤 크게 느껴졌나 봅니다. 덜컥 그 여직원을 임신시키더니 이혼해달라고 사정사정했대요. 알고 보니 그 여직원과 결혼하면 입지 좋은 비싼 새 아파트로 들어가고 작은 가게도 차려준다고 했다네요. 무릎까지 꿇고 사정하는 모습에 친장모님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줬다고 합니다. 친장모님이 딸은 자신이 키우겠다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다네요. 장인어른께서 그 돈으로 어떻게 키울 거냐면서 차라리 돈 있는 집으로 갔으니 그곳에서 크는 것이 교육적인 면에서도 더 좋을 거라며 말하는데 차마 딸을 데려가겠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말씀하시는 모습에 저도 눈물이 뚝뚝 흘렀어요. 친엄마에 대해서 쭉 오해를 품고 있는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더 하기로 하고 아내 몰래
명절 때마다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차마 아내에게 친장모님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었어요. 이제야 좀 안정을 가진 사람인데 다시 흔들게 되는 걸까 싶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간 날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당뇨 수치가 정상에 비해서 10배 정도 높은 상태였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냐며 지금 신장이 다 망가져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단백뇨도 나왔을 텐데 왜 몰랐냐는 말에 저는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면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한평생 고생만 하다 집에서 겨우 나왔는데 이젠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 안쓰러워 미칠 것 같았어요. 당뇨는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고들 하는데 이래서야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을 텐데 신장이 다 망가져 투석을 해야 한다는 말에 저는 혹시라도 제 신장으로 수술할 수 있는지 검사를 했지만 아쉽게도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부탁했지만 당연히도 거절당했죠. 아내의 여동생에게는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동생에게 흉터를 만들려고 작정했냐면서 노발대발하던 장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허탈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자기들 뒤치다꺼리만 하고 사느라 고생해서 이렇게 아프게 된 딸을 위해서 검사 한번 받지 않겠다는 부모를 보니 이렇게 어이가 없을 수도 없더군요. 만약 제 자식이 아프다 하면 다 떼줘도 안 아까울 텐데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의 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자 한 중년의 남자 한 분과 같이 오시더라고요. 여쭤보니 재혼한 남편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검사를 함께 받아주시겠다면서 오셨단 말에 깜짝 놀라서 바라보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에게 인사부터 하고는 말했습니다. 제 아내의 딸이니 자신의 딸과 다름없다고 말하시며 딸을 위해서는 무엇도 아깝지 않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렇게 검사를 마치고 다행히 아내는 친어머니와 맞아서 무사히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퇴원을 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다가 퇴원날 조심히 신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그럴 리 없다면서 놀라는 눈치였고 아내 몰래 연락을 했었던 일 하며 아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뚝뚝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인사드리러 가자고 하니 저에게 고맙다면서 저에게 잘하겠다고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펑펑 눈물을 쏟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내가 가진 오해가 이렇게 풀리게 되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처가 몰래 아내의 친어머니께 연락을 하고 가끔 만나기도 하는 사이가 되었고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2년 후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제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정말 고생 많이 했다면서 고맙다고 말해주니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짓던 아내의 그 모습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내가 딸을 낳았다는 걸 처가댁에 알리니 대뜸한다는 말이에 내가 애를 돌봐줄 거란 생각도 말아라 였어요. 저희가 애를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게 퍽 우스웠죠. 그리고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고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는 게 참 속상하더군요. 반면 장모님은 헐레벌떡 찾아오셨습니다. 혹시라도 처가댁이 병원에 올까봐 오지 못하고 계셨는데 안 오신다는 말에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신 것이 조금 죄송하기도 했네요. 딸아이를 장모님 품에 안겨드리니 금세 눈에 눈물이 가득 차더랍니다. 그러면서 새 장인어른께 안겨드리려고 하니 멈칫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놀라니 지금 몸이 좀 차서 아이가 놀랄까 걱정된다고 나중에 안겠다고 하시더니 괜찮다는 말에
안고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분 모두 좋아하시는 모습에 꼭 제 부모님 같았죠. 친장모님은 산모에게 좋다는 음식이란 음식은 다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는지 커다란 쇼핑백을 병실 침대 옆에 두고는 냉장고에 하나하나 넣고 이게 어떤 거고 몸에 좋고 이건 맛없어도 꼭 먹어야 하고 설명해 주시는데 아내가 기분 좋게 다 들으면서 있는데 제가 다 흐뭇해지더군요. 그런데 행복한 하루는 어느 날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아내와 저는 그저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름 휴가 내내 집에서 피서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처가댁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여름 휴가인데 너는 어떻게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 갈 생각을 안 하냐면서 난리를 치시는데 장모님의 횡포에 아내는 결국 여행을 가자며 계획을 짰죠. 그렇게 아내와 처가댁을 모시고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도 제 아내는 하녀나 다름없었죠. 음식 준비하고 저는 고기를 구울 준비하고 두 분은 누워서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다니시면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가격은 보지도 않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비싼 것은 사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하니까 다른 집은 해외로 같이 여행 간다는데 고작 국내 강원도로 여행 와서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이거 하나 못 사주냐면서 화를 내시는 걸 보고 아내가 결국 아울렛에서 원하시는 옷이며 가방 그리고 장인어른께는 정장까지 사드렸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돌아오는 길 제가 피곤해하는 모습에 아내가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쿵 하더니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가슴엔 극심한 통증이 몰려오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그리곤 눈앞이 뿌옇게 되더니 전 정신을 잃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가 난 것이죠. 졸음 운전을 한 트럭이 하필 저희 차를 박아서 운전석에 있던 아내는 그야말로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나러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안전벨트로 인한 갈비뼈 골절과 머리에 작은 타박상만 입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어깨 골절과 머리에 타박상 그리고 코뼈가 부러지셨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친장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릴 수 있게 되면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후 좀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연락을 드렸습니다. 몰래 휴게실에서 만나고 있었는데 장모님께 딱 들켜버렸죠. 그러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네 딸년이 운전을 거지같이 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라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요. 그 소리에 장인어른도 오셔서 친장모님을 보시더니 얼굴을 구기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장모님께서는 제 아내를 딸로 인정 안 하시는 것 같다. 생사를 오가고 있는 사람에게 운전을 거지같이 했네.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며 이야기하시는데 남이었는지 몰랐다. 방금 말씀하실 때도 네 딸년이라고 하신 거 보니 여기 병원비는 운전자인 저희가 낼 테니 앞으로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잘됐다며 부모를 이렇게 모시는 딸 자기도 필요 없다면서 인연을 끊자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서야 인연을 끊을 수 있다는 소식에 아내가 깨어나면 꼭 말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아내가 결국엔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걸요.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려앉았고 하염없이 계속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친장모님께서도 저를 꼭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죠. 그런데 그때 제 귀에 꽂히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보험금은 들어뒀냐는 말이었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람 한 명 죽었는데 제일 먼저 보험금 이야기라뇨. 친장모님도 그 말에 분노를 느끼셨는지 그대로 장모님에게 다가가 싸대기를 날리셨어요. 그 행동에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커지시더라고요. 지금 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주변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냐고 큰 소리를 치셨어요. 그러자 친장모님이
장인어른의 뺨도 세게 쳤습니다. 장인어른은 어벙벙해서 친장모님을 보더라고요. 친장모님은 장인어른에게 지금 내 딸이 죽었단 말을 들었는데 생명보험금 이야기를 꺼내는 짐승보다 못한 놈 얼굴 친 게 잘못이냐고, 난 부끄러운 짓 조금도 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방금 전까지 인연을 끝내 뭐네 하던 계모가 돈부터 밝히는데 친엄마인 내가 이 정도로 화 안 내주면 내 딸은 억울해서 구천을 떠돌면 어떡할 거냐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연락한 이후에 쭉 나긋나긋 말씀해 주셨던 분이라서 화난 모습이 놀라웠지만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병원 안에서 소란을 피워 저희는 결국 주의를 받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장례식을 위해 퇴원했고 처가댁은 아직 힘들다며 그대로 병원에 입원해 있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시라 했습니다. 전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여보,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처가를 벗어났네 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잘 키워보겠다면서 웃고 있는 사진을 바라보면서 밤새 그리고 며칠 동안 대답 없는 아내에게 전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마지막까지 처가댁에 휘둘린 아내가 안쓰럽고 안쓰러웠죠. 그렇게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지만 사람은 어떻게든 하면 사라지나 봅니다. 처음에는 할 수 없었지만 점점 요리 실력도 늘었고 집안일도 꽤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 아내를 떠나보낸 상처가 좀 아물어질 때 아내의 처가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의 보험금을 달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어요. 그 말에 전 너무 어이가 없어 인연 끊기로 한 거 아니었냐고 하니 그때는 너무 열받아서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다면서 이제 처제도 시집을 가야 하는데 그 비용을 준다고 생각하고 돈을 달라고 뻔뻔스럽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며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집까지 찾아와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자기가 아내를 30년을 가까이 키웠는데 이건 폐륜이라는 말까지 입에 올리더군요. 감히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뻔뻔한 모습에 웃음만 나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간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였죠. 저는 정말 많이 화가 난 상태가 되어 말했습니다.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아내를 키워줬다고 말했는데 그건 키워준 게 아니라 종으로 부린 거라고 화를 내니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까지 시켜줬으면 다 키운 거 아니냐면서 더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일단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꺼지라고 하니 주먹을 쥔 손만 부들부들 떨면서 나갔습니다. 전 저 사람들이 곱게 그만둘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법정 대응을 시작했고 새 장인어른께서 법조계 아는 사람이 많아 도움을 받아 접근 금지 처분까지 받아냈어요. 그렇게 처가댁 식구들이 저에게 다가오지도 못하게 했고 이사까지 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친장모님과 새 장인어른을 부모님처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장인어른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모는 그렇다 치고 친아버지가 딸에게 어쩜 그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딸아이를 보면서 뭐든 해주고 싶기만 해서 걱정인데 말이에요.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준 제 딸아이에게 고마워하며 보내야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준 여러분들도